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러 일병 김서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원입니다. (1592년 4월 12일) 거북선을 시험 운행하고 총통 발사 시험까지 성공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날인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와, 하루 사이로 와. 이순신 함대 전승 신화의 시작인 옥포해전입니다. 왜군 4천여 명이 전사한 데 반해 사망 0명. 압도적인 승리네요. 조선의 수군을 최강으로 만든 이순신의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혹시 이 배 이름 아시나요? 이름 아시나요? 현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거 큰 배. 아, 네. 큰 배는 맞죠. 네, 이 배는 2003년에 우리 해군에 취역한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인 충무공. 충무공 이순신함입니다. 아, 이순신함이에요, 이게? 충무공 이순신함은 대한민국 최초 스텔스 기능이 도입된 구축함인데요. 해군의 힘을 크게 향상한 전투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군의 배에 역사적으로 좀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쓴다는 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해군의 이 힘을 크게 올린 배라고 하셨는데 그럼 임진왜란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 이름이 붙는 게 당연하겠네요, 그럼. 그런데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잠수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나라 209급 잠수함입니다. 209급 잠수함은 총 9척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함명들이 있습니다. 정훈함, 나대용함, 이역기함. 사람 이름 같은데요? 네, 바로 임진왜란에서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활약한 장수들의 이름입니다. 아, 그 조선의 바다를 지키던 그 이름들이 이제 잠수함으로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군대 이야기에서는 이순신의 곁에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고 조선의 수군을 최강으로 만든 이순신의 사람들, 그날의 바다를 바꾼 이름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때는 1592년 음력 5월 7일, 임진왜란 발발 한 달여쯤 되던 날입니다. 경상도 거제현 옥포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왜군 함대를 향해 맹렬한 확포 사격을 퍼붓습니다. 기습당한 왜군은 손쓸 새 없이 도망가지만 조선 수군은 퇴로를 봉쇄하고 총통과 화살로 무차별 공격을 퍼부으며 압박하는데요. 이 해전에서 왜군의 배 26척이 침몰하고 왜군 4천여 명이 전사한 데 반해 조선 수군의 피해는 사망 0명, 부상 1명으로 조선의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 와, 진짜 압도적인 승리네요. 네, 바로 이 전투가 이순신 함대 전승 신화의 시작인 옥포해전입니다. 오, 옥포해전. 임진왜란에서의 첫 해전. 임진왜란의 첫 해전이자 승리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첫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한 주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녹도진의 만호 정훈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며칠 뒤 왜군이 남해안의 섬과 포고를 잇따라 장악하자 경상 우수사 원규는 다급히 전라 좌수사 이순신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전라 좌수영에서는 우리 지역을 지키기도 벅찬데 다른 지역까지 어떻게 돕겠냐며 출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요? 적을 치는데 우리 지역, 남의 지역이 따로 있소이까? 적의 예봉을 꺾어야 전라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정훈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이역기 부대가 합류하기를 기다리느라 출전을 망설이는데요. 이때도 정훈은 독대를 청해 시간을 미루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당장 출전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정훈의 강력한 건의에 정신이 번쩍 든 이순신은 곧장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5월 7일 옥포해전이 벌어지죠. 근데 휘하 장수가 청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훈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장수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그의 사람됨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바로 이분이 녹도 만호 정운입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눈빛이 엄청 날카로우시고 뭔가 불의를 못 참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우는 강직한 성품만큼이나 일에도 철두철미했는데요. 녹도진에 부임하자마자 병졸들을 다그쳐 훈련을 강화하고 목책과 막루를 설치하고 또 포구에 정박 중인 함선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정운이 책임지고 있던 녹도진을 둘러본 이순신은 완벽한 전투태세에 크게 감탄하며 정운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또 정운은 이순신의 뜻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내는 장수였고 이순신 또한 그런 정운을 깊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의 첫 출전 결심은 정운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부하네요. 정운의 활약은 전장에서도 빛났는데요. 옥포해전에서 정운은 원래 후부장, 즉 함대의 맨 뒤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 경험이 거의 없던 수군들이 쉽게 공격에 나서지 못하자 군사들을 독려하며 직접 맨 앞으로 나섭니다. 와. 그리고 선봉에서 외선 두 척을 격침하는 전공을 세우죠. 오, 멋있으셔요. 이후에도 여러 해전에서 늘 선봉장이 되어서 큰 전과를 올리는데요.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는 적의 대선 두 척을 격침하고 적군 3명의 목을 베고 조선 포로들까지 구출하며 전투의 승리를 견입합니다. 오, 이순신 장군이 진짜 든든하셨겠어요. 그렇게 한산도 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2달 뒤 이순신 함대는 이 전쟁을 그만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1592년 음력 9월 1일 왜군의 보급기지인 부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아, 보급기지가 막히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껏 치른 모든 해전에서 패배했던 왜군들은 사기가 한껏 꺾여 있었는데요. 조선 수군은 이날도 그 기세를 몰아서 왜군 함선 100여 척을 침몰시키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조선 측 함선의 피해는 전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녹도 만호 정운이 있었어요. 아, 어떡해요. 정운의 전사를 두고 이순신은 국가가 오른팔을 잃었다며 애석해하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늠름한 기운과 맑은 훈령이 부질없이 사라져 후세에 알려지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지극히 애통한 일이라며 고흥군 녹도항 쌍충사에 정운을 모실 것을 조정에 건의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운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죠. 정운의 영혼은 녹도에 모셔졌지만 그 충심은 이순신 장군의 가슴에 묻혔을 것 같네요. 녹도 만호 정운이 이순신의 마음을 움직인 부하라면 이순신이 기술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 녹도 만호 정운의 강력한 건의로 치르게 된 옥포해전 당시 유군장, 그러니까 기습 공격하는 조의 대장을 맡아 적선 2척을 격파한 이 사람. 바로 나대용입니다. 잠깐만. 나대용은 거북선 만든 분 아닌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배 만드신 분이 전투에도 참가하신 거예요? 네, 나대용은 28살에 무과에 합격해서 군사훈련 교관을 역임했었는데요. 하지만 4년 만에 관직 생활을 내려놓고 고향 나주로 돌아와 거북선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거북선 설계도를 그리고 모형을 만들며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전라자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이 외적 침입에 대비해서 군함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순신을 찾아가죠. 그거 무작정 찾아간다고 받아줄까요? 이순신의 리더십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이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인데요. 나대용이 가져온 거북선의 설계도를 본 뒤 그 의도와 쓰임을 한눈에 파악하고 그를 전선감조군관, 즉 선박건조군관으로 임명을 해요. 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결국 나라를 구했네요. 네. 이후에 이순신과 나대용은 함께 거북선 개발과 제작에 몰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략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현해주는 나대용은 이순신 장군은 특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유난히 마음 가고 잘 맞는 그런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쵸. 나대용이 이순신 휘하로 들어간 지 1년 후 드디어 거북선이 완성됩니다. 1592년 4월 12일 전라 좌수영 앞바다에서 거북선을 시험 운행하고 총통 발사 시험까지 성공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날인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와, 하루 사이로 와. 그러니까 전투 준비 태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죠. 거북선은 1592년 음력 5월 29일에 벌어진 사천해전에서 첫 선을 보이는데요. 이 해전은 거북선을 앞세워 적함 13척을 모두 격침하며 조선 수군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천해전에서 나대용은 적군의 총에 왼쪽 다리를 맞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전투를 지휘하죠. 이런 부하가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든든하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이 일어납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과 사촌 동생 나치용이 전사하자 나대용은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장군이 돌아가셨다. 어진 아우도 같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나 다만 외적을 없애지 못할까 두렵다. 나대용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임진왜란의 그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먼저 생각했네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14년 후인 1612년 나대용은 전쟁 당시 입었던 부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기술로 그리고 온몸으로 나라를 위해 삶을 바쳤던 나대용은 이순신에게 있어서 분신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육상 전투를 총지휘한 도원수 권율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나대용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무공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고 나대용 또한 이순신이 없었다면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한테 꼭 필요한 존재였네요. 앞서 말씀드린 정운과 나대용이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한 장수들이었다면 이순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임진왜란을 이끈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 우수사 이혁기입니다. 이혁기는 정종의 10번째 아들, 덕천군의 후손으로 왕실의 종친입니다. 와, 태생이 남다른 분이구나. 어려서부터 무예가 뛰어나서 무려 10대 때 무과에 급제하고 21살이 되던 해 두만강 하류의 요충지인 경흥부사로 임명됩니다. 이곳에서 두만강을 넘어온 여진족을 격퇴하면서 큰 전공을 세웠고 젊은 나이에 장수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죠. 근데 당시에는 이혁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혁기는 이순신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렸지만 10대에 급제한 데다 승진도 빨라서 늘 계급이 더 높았어요. 그러다 1591년 이순신이 종6품 정읍현감에서 정3품 전라 좌수사로 무려 7계급이나 승진하고 이혁기도 전라 우수사로 오면서 두 사람은 같은 위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늘 계급이 낮던 이순신을 갑자기 같은 계급으로 만나면은 이혁기 입장에선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혁기는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했고 두 사람은 깊이 신뢰하며 우애를 나눴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전투가 없는 날이면 함께 밥을 먹고 바둑을 두며 지내고 전란 중에는 바다 위에서 논의하다가 잠들기도 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혁기는 임진왜란 첫 전투인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이 연합함대를 요청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조선시대에는 군역을 얘기할 때 관, 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관은 군사 본부를, 포는 포구를 뜻합니다. 당시 이순신이 관할하던 전라 좌수영은 5관 5포고 이혁기가 관할하던 전라 우수영은 12관 15포로
지켜야 할 면적이 훨씬 넓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자신의 관할 구역을 방치하고 이순신 장군을 지원하러 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차 출정에서 사천해전과 당포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함대가 해안가에 머물고 있을 때 드디어 이혁기 부대가 당도하는데요. 전라 좌수영 수군들 모두가 반가워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뭔가 이순신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후 당항포 해전부터는 연합함대가 되어 이순신의 지휘하에 함께 전투를 치르고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순신이 지휘를 하는 걸 이혁기는 받아들인 건가요? 여기서 이혁기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혁기는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전투를 거듭하면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죠. 그 때문에 이혁기는 기꺼이 2인자로서 이순신을 지휘관으로 받들고 묵묵히 그의 명예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 훌륭한 리더를 믿고 따를 줄 아는 진정한 군인이었네요. 1593년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후에도 이혁기는 전라 좌수영과 우수영 사이를 오가며 전투 준비를 돕고 한산도의 이순신 본영을 응원하는 등 이순신의 가장 가까운 참모이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힌 사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떡해요. 이순신 장관도 없는데. 3년간 진행되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1597년 3월 1일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범합니다. 이른바 정유재란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순신 장군 빈자리는? 당시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는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이 맡았는데요. 원균이 지휘하는 부대는 왜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투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원균이 무리한 출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혁기는 이 무모한 명령이 많은 조선 수군을 위험에 빠뜨릴 거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기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지휘관의 원균이 잘 지휘했나요? 원균은 조선 수군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걸 보고 육지로 도망치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혁기는 불리한 상황에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죠. 불타는 배 위에서 부하들이 그만 피하시라고 할 때에도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고 계속 적군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외적들에게 포위돼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조정을 향해 절을 올리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그 외적의 칼에 최후를 맞느니 그냥 명예롭게 죽기를 택한 거네. 훗날 이순신 장군이 돌아와서 그의 죽음을 듣고는 몹시 애통해하며 통곡했다고 해요. 다음 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이혁기는 1600년 여수 충민사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배양됐습니다. 살아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던 두 사람은 이제 죽어서도 함께하네요. 불패의 조선 수군을 만든 정운, 나대용, 이혁기. 이분들이 없었다면 영웅 이순신도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겠죠. 생전에 이순신의 최고의 참모이자 파트너였던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 잠수함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충무공 이순신함과 함께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름 없이 싸운 수많은 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들이 지켜준 이 귀한 삶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훌륭한 리더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훌륭한 동료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누군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 정부는 즉시 움직입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사막의 빛.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그런데 왜? 수송기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토할 것 같아요. 이제 여유 시간은 없습니다. 긴박하고 치열했던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어볼까요?